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반전사이다. 감동이 버무려진 아주 재미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자 동갑의 남편과 6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내이자 엄마예요. 저는 얼마 전 슬프고 화나는 일을 당하고 겪었는데요. 가슴에 한이 다 풀리지 않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꼭 제 사연이 뽑혀서 읽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어떤 분인지 전혀 기억이 없는 상태로 성장했답니다. 아빠는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려고 했지만 직업 특성상 많이 바빠서 저와 많은 추억을 쌓으면서 지내지 못했어요. 소방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밤낮으로 비상 상황이 참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제 곁에 오래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러 가는 게 서운했는데 사춘기 나이가 되자 바쁘고 남을 돕는 소방관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웠어요. 얼마든지 바쁘셔도 이해하며 성장했네요. 아빠는 신문에도 여러 번 나셨을 정도로 용감하고 훌륭한 소방관이셨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때 아빠의 영향으로 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을 택하기 위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는 당연히 사회복지사가 되어 취약하고 빈곤하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최선을 다해 도우며 살았어요. 아빠는 제가 당신을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저를 딸로서 사회복지사로서 사랑하고 존경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녀는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하며 인생을 살았네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10년을 일하고 37이 되어서야 결혼할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변호사였는데 제가 돕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부분을 도와주었는데 모두 무료로 변호해 주었답니다. 좋은 일 하면서 만나게 된 인연이라 아주 빠르고 깊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네요. 1년의 연애에 마침표를 찍고 둘이 동반자가 되어 좋은 일을 많이 하며 행복하게 살기로 했죠. 저희 아빠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듣자마자 바로 허락을 해주셨어요. 변호사인 것도 좋지만 약자를 위해 무료 변호를 맡고 있다는 것에 크게 감동하고 좋아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댁에 가서 남편의 유일한 가족인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처럼 천사 같은 분일 거라 예상하고 좋은 기분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화선이라고 해요. 진작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드디어 만나게 되네. 내 아들이 꽁꽁 숨겨두고 보여주지 않던 애인을 이제야 본다고. 반가워, 아가씨. 어서 들어와. 내가 물어볼 말이 아주 많아. 일단 들어와서 배부터 채우자고. 나 아침부터 굶었으니까 얼른 들어와. 역시나 남편을 닮은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셔서 맛있게 배를 채웠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질문을 하나씩 물으셨어요. 내가 말이야, 아가씨가 뭐하는 사람인지 몇 살인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승진이 이놈이 알려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말이 많아져도 이해하고 대답해줘. 네, 어머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 대답해 드릴게요. 응, 화선씨 나이는 몇이야? 그리고 하는 일이 뭐야? 듣자 하니 사자라고 하던 것 같은데. 네? 사자요? 어머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요. 사로 끝나는 직업이 맞긴 한데 어른들이 말하는 사자는 아니에요.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승진 씨랑 동갑이고요. 제가 직업을 말하자 시어머니는 바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나이가 36이라고? 게다가 사회복지사? 승진이 너 사자라고 하더니
꼴랑 사회복지사를 말한 거냐? 이게 다 뭐하는 짓이냐? 아니, 엄마가 며느리 감은 사로 끝나는 직업이 있어야 된다며. 그래서 사자로 끝나는 직업군의 여자를... 내 말이 틀려? 사회복지사 사자로 끝나잖아. 이놈이 지금 말장난을 하나? 내가 말하는 사자가 뭔지 몰라서 물어? 너처럼 변호사나 의사, 판사, 검사 이런 거를 사자라고 한다고. 그런데 뭐? 사회복지사? 아유, 내가 꼴랑 남의 똥 닦아주는 아가씨한테 밥을 차려준 거야? 돈도 별로 못 버는 시원찮은 직업을 가진 여자를 데려온 거냐고?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훌륭한 직업인데 사람 앞에 두고 그런 막말을 해? 이 녀석이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결혼을 하려면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하는 건 세상의 순리야. 똑같은 변호사를 데려와도 마음에 들까 말까인데 고작 사회복지사. 에라이 자식아,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가 알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겠다고. 엄마, 말은 바로 해야지. 아버지가 사람을 직업으로 평가했던가? 아버지가 계셨으면 화선이 됨됨이를 보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을 거야. 우리 집안에 돈돈거리는 사람은 엄마뿐이라고. 아유, 이 자식이 지혜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넌 언제까지 싸가지에 밥 말아 먹을 거니? 됐다 그래. 사회복지사 아가씨라고 치자. 그럼 부모님은 뭘 하시지? 집안은 꽤 좋을 거라 생각하고 묻는 거다. 이번에는 내 기대에 맞는 대답을 하길 바란다. 시어머니는 제 직업에 대해 막말을 실컷 하시고 부모님 이야기를 물으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일찍 돌아가셔서 기억에 없다고 솔직하게 대답하였고 아빠는 자랑스러운 소방관이라고 대답했어요. 아빠는 소방관이세요. 30년 넘게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며 살아오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뭐? 소방관? 허드렛 일 하는 소방관? 요즘 소방관들은 남의 집 현관문 따주기도 하고 길바닥에 죽은 동물 치워주는 일이나 하지 않니? 내가 뉴스에서 봤다고. 아가씨나 아빠나 똑같이 남의 똥이나 닦아주는 일을 하는구나. 오늘 완전 대실망이네. 내가 누굴 위해 이 비싼 밥상을 차렸는지. 어휴, 분해. 엄마, 또 말을 막 하네. 소방관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훌륭한 직업인지 몰라서 그래? 엄마,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욕먹어. 좀 생각 좀 하고 말하란 말이야. 화선이한테 창피해 죽겠다고. 아니, 내가 없는 소리 했냐? 무식하게 몸이나 쓰는 허드렛 일이 맞잖아. 소방관 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희 아빠의 직업도 심하게 무시하더군요. 도대체 시어머니가 바라는 직업군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죠.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을 땐 참을 수 있었지만 아빠를 무시하다 못해 소방관을 싸잡아 막말을 하셨을 때는 화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제 감정을 인식해서 저 대신 큰 소리로 시어머니한테 소리쳤어요. 엄마! 사람이 왜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였어? 훌륭한 집안에 귀한 딸을 모셔왔는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엄마가 하는 말이 얼마나 불쾌하게 들리는 줄 알아? 당장 화선이한테 사과해. 아유, 눈에 차지 않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팔불출 짓을 하고 있네. 이 등신아, 변호사씩이나 됐으면 비슷한 사람을 데려오거나 집안이 빵빵한 사람을 데려와야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불효를 하고 그러냐? 불효? 엄마 진짜 심하시네. 그리고 우리 집안이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무안을 줘. 난 엄마가 이해되지 않아. 계속 이런 식이면 화선이랑 나가서 우리끼리 결혼할 거야. 승진이 너,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이런 애랑 결혼하면 네가 고생이야. 개인 사무실 차려줄 여자 정도는 만나야 네 팔자가 핀다고. 에휴,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줘도 듣질 않으니 널 어쩌면 좋으냐? 난 무조건 이 결혼 반대다. 내가 원하는 사자를 다시 데려오도록 해. 됐거든? 난 화선이 아니면 결혼도커녕 혀 깨물고 죽을 거야. 엄마가 반대하든 말든지 상관없으니까 화선이한테 막말이나 하지 마. 아이고, 자식 새끼 키워봐야 말짱 꽝이라더니.
그래, 너 잘났다. 나가라, 나가. 이 새끼야. 이렇게 그이는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제 편을 들어주었고 결혼을 반대할 거면 얼굴을 보지 말고 살자는 말까지 했답니다. 이에 화가 심하게 난 어머님은 꼴도 보기 싫으니 저희 둘 다 나가라고 소리치셨어요. 밖으로 나와 저는 남편과 헤어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이런 식으로 무시당한 거 처음이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빠까지 비난하는 사람의 아들과 결혼할 수 없어. 나 자기랑 헤어져야겠어. 허선아,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아들내미가 변호사라서 본전 생각나서 저러는 거야. 네가 불편하면 엄마랑 안 보고 살 마음도 있어.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마. 자기는 무슨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바로 끊는다고 말해? 아무리 나한테 막말을 해도 자기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자 엄마잖아. 나도 엄마랑 그닥 사이가 좋지 않아.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간암투병할 때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거든.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말이야. 난 그때 엄마라는 존재에 학을 뗐다고. 아직도 미움이 남아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셨어. 당신 때문에 고생한 엄마를 꼭 보듬어주고 돌봐주라고 말이야. 아버지는 엄마가 바람난 걸 알면서도 덮어주셨어. 에휴, 아버지의 유언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연 끊고 살았을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 유감이고 미안해.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라고 말하긴. 나랑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대답하면 되지. 난 모든 걸 버리고 너한테 갈 준비가 되었으니까 헤어질 생각은 하지 마. 그이는 시어머니가 편하게 돈방석에 안고 사는 이유가 시아버지의 재산과 보험금을 모두 차지해서 부잣집 사모님처럼 지내는 거라 하더군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천륜을 끊고 결혼하자는 말은 하지 못할 것 같아 시어머니와 거리감을 두고 결혼 생활을 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얼마 뒤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말을 심하게 한 걸 사과한다며 결혼을 진행하자며 상견례를 치르자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다시 시어머니를 밖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저를 대하던 것보다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저희 부녀에 대한 막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결혼해서 떡두꺼비 같은 손자나 낳아달라는 말씀만 하셨네요. 어디를 가나 시댁과 갈등이 있는 법이었으니 처음 나쁜 기억은 지워버리고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싫은 티를 팍팍 내셨어요. 아빠한테 너무 죄송해서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빠는 남의 집 불이나 끄고 딸은 못 사는 사람 도와주면서 코 묻은 돈을 버시는 거네요. 부녀가 똑같이 머리 없이 몸 쓰는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사돈 지금 뭐라고 하셨죠? 제 딸이 못 사는 사람 코 묻은 돈을 번다고요? 사회복지사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십니까? 아빠가 화난 얼굴로 말하는데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테이블에 있는 음식을 쩝쩝거리며 먹더군요. 나이만 많지 무개념 덩어리였습니다. 이에 남편이 아빠한테 대신 고개 숙이며 사과드렸어요. 하지만 아빠는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기분이 풀리지 않아 저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답니다. 저도 아빠처럼 남편이랑 헤어지려고 했는데 남편의 확고한 마음과 시댁과 거리를 두고 살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마지못해 허락을 하시더군요. 나도 박서방이 마음에 들어.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친구가 없다는 걸 알지. 그런데 그 엄마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난 네가 상처받지 않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래도 뭐 박서방이 중간에서 잘 해줄 거라 믿으니 니들 알아서 해라. 아빠, 미안해. 어머님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우리 신혼집을 최대한 시댁이랑 먼 곳에 마련하기로 했으니까 자주 만나지 못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아빠는 마지못해 저를 결혼시키기로 하셨습니다.
얼마 뒤 남편과 백년가약을 맺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시댁과 차로 1시간 반이 걸리는 곳에 살림을 차려서 어머님을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혼생활을 웃으면서만 보낼 수 있었답니다. 한편 아빠는 여전히 당신의 자리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면서 사셨어요. 사고가 생기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늘 카톡으로 저에게 알려주셔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알고 있었네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의례적으로 시어머니를 찾아가 뵙게 되었는데 늘 입에 달고 있는 건 저와 아빠에 대한 흠집이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을 고생한다며 저와 아빠가 무식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어머님은 당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자가 말했던 곤이불악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배우고 익혀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인간이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만 많이 드셨지 절대 바뀌지 않는 곤이불악과 같았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더니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되었어요. 그냥 그런 인간이다. 판단을 내려버리니까 무슨 막말을 해도 불쌍한 인간으로 느껴졌죠. 그런 곤이불악 시어머니가 몇 달 뒤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어디 가서 학원을 다녔는지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저한테 좋은 덕담까지 하며 아빠의 선물까지 전해주더라고요. 우리 예쁜 며느라, 이 시어머니가 너한테 줄 옷이랑 너희 아버지한테 줄 영양제 좀 사왔다. 이거 하루 3번 잘 챙겨 드시라고 일러드려라.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몸이 건강하셔야지.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귀를 한번 후비고 다시 말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딴 생각을 하느라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이거 네 선물이랑 네 아버지 선물이라고. 몸 건강하게 보살피면서 일하라고 전해드리라고. 됐니? 네? 네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선물을 받으면서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안 하던 짓과 말을 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고 하던데 시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바로 여쭈어 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지난번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더니 결과가 안 좋은가요? 아니면 무슨 사기라도 당하셨어요? 갑자기 이러시니까 괜히 불안해져요. 얼른 말씀해 보세요. 저는 진심으로 걱정되는 마음에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예상하는 것과 달리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내 입으로 말하려니까 엄청 쑥스럽네. 나 얼마 전에 애인이 생겼다? 미국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를 닮은 남자를 만났다고. 인물도 훤칠한데 돈도 엄청 많아. 15층짜리 건물의 주인이라고 하더라. 내가 말년에 이런 복이 들어오니 아주 좋아 죽겠다고. 아, 연애를 하셔서 이렇게 달라 보이셨군요. 말씀하시는 것도 확 바뀌었고 외모도 더 젊어지고 예뻐지신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어머님. 저는 빈말을 건네며 선물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시어머니의 모진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스트레스가 풀렸답니다. 게다가 연애하느라 바쁘다며 저와 남편을 거의 찾아오시지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황혼에 찾아온 사랑이 꽤나 짙었는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 같았죠. 그렇게 평화롭게 신혼생활을 보내는 중에 아주 그리고 매우 끔찍하고 두렵고 황망한 큰 사고가 생겼습니다. 소방관 아빠가 한 상가에 불이 나서 출동을 하셨는데 불을 진화하고 상가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출하기 시작하셨답니다. 꽤 많은 상인들이 갇혀 있었지만 아빠를 포함한 소방관들이 시민들을 구해냈죠. 모두가 철수하려는 순간 아빠는 누군가의 비명소리를 듣고 꼭대기층까지 혼자 올라가셨대요. 유독가스가 꽉 차 있는 식당에서 숨진 부모를 끌어안고 소리 지르는 꼬마를 발견한 아빠는 그 아이를 들쳐업고 나오셨답니다. 꼬마는 기적처럼 살아남게 된 거죠. 하지만 꼬마를 구한 아빠는 호흡 곤란으로 쓰러지셨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응급실에 가게 되셨지만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아빠가 그 꼬마를 구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신 거죠.
이 이야기를 아빠의 절친이자 동료인 소방관님께 전해 듣고 남편과 급하게 달려갔어요. 이미 숨졌다는 말을 들었지만 분명 전달이 잘못되었으리라 확신하며 응급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하얀 담요를 머리 끝까지 쓰고 계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살려낼 길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현했어요. 저는 병원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참 동안 오열하고 말았답니다. 큰 충격과 슬픔에 휩싸인 저는 아빠 장례식장에서 넋이 나간 채로 영정사진 앞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와서 위로를 해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장례 절차를 모두 진행하고 장지할 장소까지 마련해줘서 무사히 아빠를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누가 오고 갔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가 조문 오지 않은 사실을 말하더라고요. 이게 서운한 일일 수도 있었지만 전 아무렇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슬픔으로 그득했으니 누가 무슨 결정을 했든 간에 신경이 쓰이지 않았네요. 아빠를 보내드리고 사흘 뒤 시어머니가 저희를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억지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울리자 시어머니가 한참 뒤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는 개의치 않고 시댁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소금을 제 몸에 뿌리더군요. 뭉텅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금 세례를 하셨죠.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상 치르고 왔으니까 소금 뿌리는 거다. 괜히 네 아빠 귀신을 달고 들어오면 안 되잖니? 상갓집에 다녀오면 소금을 몸에 뿌리는 관습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이러실 줄은 몰랐네요. 제가 난감해하며 얼굴이 빨개지자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막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고. 아예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도 조용히 하고 뒤로 돌아. 소금 좀 잔뜩 뿌려야 하니까. 엄마 좀! 장례식장에는 왜 안 오셨어? 내가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왜 무시하고 있었냐고. 내가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 다음 주에 결혼을 하게 돼서 안 간 거야. 너 경사를 앞두고 조사에 가면 안 된다는 말 못 들어봤어? 이 엄마가 다음 주에 애인이랑 결혼하기로 했다. 내 말년에 복이 넝쿨째로 들어오게 생겼다고, 아들아. 시어머니가 키득거리며 말씀하는 게 미워 보였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로 했어요. 안 그러던 사람이 그랬다면 화가 났을 텐데 원래 그런 양반이니 무시와 이해로 넘어가기로 했답니다. 아, 어머님 결혼하시는군요. 축하드려요. 넌 그 표정이 뭐냐? 축하하는 얼굴이 왜 그 모양인 거야? 누가 죽기라도 했니? 네 아빠가 죽었구나. 자, 소금 다 뿌렸으니까 들어와라. 시어머니는 머리에 필터가 없었는지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고 말을 뱉어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윽고 집안에 들어가자 당신이 준비한 결혼 축하상 앞에 앉게 되었어요. 이제 막 아빠의 장례를 치르고 슬픔에 벗어나지 못하는 저를 불러서 파티를 할 생각이셨던 거죠. 거실에 웅장할 정도로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걸 보자 남편이 땅바닥이 꺼지도록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화선이 아버지, 나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러고 싶어? 지금 우리 감정이 슬픈데 결혼을 미루면 덧나? 참, 철도 없으셔. 상을 치른 사람들 불러다 축하 파티를 하겠다니 엄마는 도대체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야? 아휴, 이놈의 자식이 오늘따라 더 심하게 짜증을 부리네. 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사돈한테 죽으라고 등을 떠밀기라도 했니? 그러게 머리 쓰는 직업을 가졌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내가 애초에 결혼을 반대한 이유가 뭔데? 엄마 말 조심해. 지금 화선이가 얼마나 힘든데 그따위 막말을 해? 으이그 팔불출 새끼 지랄을 한다. 채, 무식해서 손발이 고생하는 일을 택해서 그 꼴이 난 걸 왜 나한테 따지고 지랄이야? 소방관이 불 끄다가 죽는 건 뉴스를 틀면 나오는 흔한 이야기라고.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어디 엄마한테 대들어?
아우, 정말 말이 통하질 않아. 엄마랑 언제쯤 대화가 통할지 궁금하네. 됐으니까 우린 그만 갈게. 엄마가 결혼을 하든 파혼을 하든 혼자서 알아서 해. 그이가 제 손목을 잡고 시댁을 나가려고 하자 제가 멈칫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실수를 했어도 곧 있을 시어머니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남자 쪽 집안에서 크게 실망할 테니 남편 손을 뿌리쳤습니다. 자기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지 마. 어머님은 지금 들뜬 상태라고. 그리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말이 꼭 틀린 건 아니니까 축하해드리고 결혼식도 참석하자, 응?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더니 이내 시어머니가 차려준 잔치상 앞에 앉더군요. 시어머니는 진작 그럴 것이지 하며 노래를 부르시더군요. 고요한 내 가슴에 나비처럼 날아와서 아싸라비야 시집간다 야호. 자, 앉아서 이 엄마가 차려준 파티를 시작해보자. 케이크에 불 붙이고 생일 축하 노래를 결혼 축하한다고 바꿔서 불러줘라 얼른. 남편은 기가 막힌다며 헛웃음을 지었고 조용히 케이크 초에 불을 붙이고 힘없이 박수를 치며 결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곤 케이크 커팅을 하고 음식을 억지로 먹었네요. 파티를 끝내고 저와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이가 저는 들어가서 쉬라고 밀어냈습니다. 속이 썩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미안해 죽겠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고무장갑을 벗고 바람을 쐬려고 베란다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담배를 피우며 통화를 하고 계시더군요. 누군지 모르지만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었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설거지를 마쳤을 때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결혼식이 다가와서 저와 남편은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곧 웨딩드레스를 입은 시어머니를 보게 되었고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내가 기본 미모가 있다 보니 이런 드레스를 소화하는 거야. 그런데 잠깐, 너희 거기 가만히 서 있어 봐라. 드레스를 입은 어머님은 뒤에 감춰두었던 봉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봉지 안에 있던 굵은 소금을 저와 남편에게 뿌려댔습니다. 부실해, 부실해. 귀신이여 떨어져라. 내 결혼식에서 껄떡대지 말고 저리 꺼져라. 부실해.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그때 소금 뿌리셨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이러시는 건 좀 과한 건 아닌가요? 과하긴 뭐가 과해. 네 아빠 귀신이 와서 내 결혼식을 망치면 어쩌려고 그러냐. 여기는 귀신이 얼씬되면 안 되는 곳이라고. 저는 이를 꽉 깨물고 참았지만 남편은 그렇지 못했어요. 바로 시어머니한테 화를 버럭 냈답니다. 역시나 어머님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소금을 계속 뿌리시더군요. 이거 봐라. 사돈 귀신이 너한테 붙어서 네가 그렇게 열을 내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소금 더 맞아봐라. 부실해. 어머님 알았어요. 실컷 뿌려주세요. 저희 아빠가 얼씬도 못하게 소금으로 범벅이를 해주세요. 그럼 어머님 결혼식 기대하고 있을게요. 저와 남편은 그만 안으로 들어가 있을게요. 소금 많이 맞았으니까 가도 되죠?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그래, 이만하면 됐으니까 소금 잘 털어내고 하객맞이하고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 동생이 축의금을 받는데 삥땅 치는지도 좀 살펴봐라.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 없으니까 그 자식이 돈을 빼돌릴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네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할 테니까 걱정 놓으시고 이따가 예쁘게 입장하세요. 저는 뿔이나 있는 남편 등을 밀어가며 신부 대기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하객맞이를 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답니다. 곧 예식이 시작하는 사회자의 마이크가 울리자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15층 건물주 신랑이 만세를 부르며 입장했고 이어서 사회자가 신부 입장을 외쳤답니다.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무슨 일인지 묻더군요. 자기야,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안 좋아. 내가 지금부터 뭔가를 할 건데 당신이 이해해주면 좋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준비한 서프라이즈 선물이 있거든. 시어머니를 위해 준비했다고. 재밌게 봐줘. 그이는 무슨 서프라이즈냐고 되물었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고 사회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는 여기까지 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 저는 저기 입장하는 신부의 며느리입니다. 오늘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 돈 받고 퇴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회자가 돈 봉투를 받자 한방 미소를 지으며 예식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아노 연주 소리에 신부 입장하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정확하게 전달했죠. 어머님,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입장하고 계시는 신부의 며느리입니다. 제가 깜짝 쇼를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다들 축하의 박수를 한 번 더 크게 보내주시겠어요? 제 말에 하객들은 박수갈채를 보냈고 시어머니는 순진하게 제가 당신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한 줄 알고 싱긋 웃으시며 입장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박수가 그치자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입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그럼 제가 준비한 이벤트를 빨리 열어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듣고 심상치 않아서 녹음을 했는데요. 대화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니 모두 소름 끼칠 준비하시고 들어보세요. 자, 그럼 제 핸드폰을 꺼내 들려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신부 입장을 하다 말고 잠시 멈추셨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아챘는지 드레스 치마를 잡고 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너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지? 당장 멈춰! 그만두고 내려가라고! 오늘 사회자는 어디 간 거야? 어머님, 이미 늦었습니다. 저의 이벤트는 지금 바로 시작되었거든요. 저에게 달려오는 시어머니를 비웃으며 녹음된 음성을 클릭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어떤 남자의 대화 소리가 결혼식장 안에 크게 들렸어요. 자기야, 내가 다음 주에 호구랑 결혼하는 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 나는 곧 죽어도 자기 하나뿐이니까. 결혼 생활은 1, 2년만 하고 끝낼 테니까 나를 꼭 기다려야 해. 조지 클루니. 베이비, 난 당신이 누구와 결혼하든 상관없어. 날 떠나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런데 베이비, 그 호구랑 결혼하면 진짜 재산이 떨어지는 거야? 나한테 건물 한 채 준다는 거 진짜냐고? 당연하지. 내가 쉰내 나는 노친네를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그 노친네랑 결혼하면 가지고 있는 건물 중 하나를 달라고 졸라댈 거야. 이 노친네가 가진 건물이 무려 6채라고. 그 중에 딱 하나만 뜯어내고 갈라설 거야. 이 노친네 말이야. 지금 나한테 완전히 홀려서 간이고 콩받치고 다 줄 것 같으니까 걱정 말라고. 자기, 그럼 내가 건물 한 채 주면 나랑 같이 살 거지? 그때 가서 마음 편하면 안 된다. 그야 당연하지. 자긴 날 몰라? 나에겐 베이비 하나뿐이야. 비록 24살의 나이 차가 나지만 그깟게 대수겠어. 나이는 숫자라는 걸 당신이 알려줬잖아. 내가 베이비를 처음 봤을 때 20대 초반으로 봤다고. 탱글탱글한 피부에 앵두 같은 입술, 바다처럼 깊은 눈동자까지. 자기는 완벽한 여신이란 말이야. 베이비가 우리가 평생 먹고 살 건물 하나만 빼오면 내가 죽는 그날까지 왕비로 모실게, 베이비. 나 믿지? 어머, 우리 자기는 말도 참 귀엽고 사랑스럽게 잘한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를 믿지. 내 인생 68년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자기를 만나고 새로 태어난 기분이란 말이야. 빨리 노친네한테 한몫 뜯어내고 자기랑 살림 차리고 싶다. 생각만 해도 어잉 좋아라. 그래, 그럼 노친네 벗겨 먹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베이비. 그런데 자기 집안에 초상났다고 하지 않았어? 혹시 상갓집에 있는 거야? 결혼 전에 그런 데 가면 안 좋은데. 아, 내가 지나가는 말로 누가 죽었다고 자기한테 말했었구나. 며느리년 애비가 되졌어. 소방관 하던 등신이었는데 불 끄다가 가스 처먹고 저승 갔다네. 에휴, 그 사돈도 뒤지려면 타이밍 맞게 좀 뒤지면 덧나나. 내 결혼식 앞두고 찝찝해 죽겠다니까. 왜 이럴 때 죽어서 사람 기분 더럽게 만드냐고. 하여튼간에 딸년이나 애비놈이나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랬구나, 베이비.
지금 바로 퇴퇴퇴해. 뒤진 놈 이야기를 괜히 했다. 어서. 퇴퇴퇴. 망할 사돈이 왜 하필 이런 식의 죽고 지랄인지. 자기야, 그럼 내일 밤에 뜨겁게 날 녹여줘. 걱정하지 마. 나의 온 힘을 다해 당신 몸을 초콜릿 녹듯이 달달하게 녹여줄 테니까. 아, 상상했더니 벌써 몸이 달아오르네, 베이비. 그럼 오늘은 푹 쉬고 내일 밤에 만나. I love you. 그렇게 제가 녹음한 음성은 끝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24살 어린 남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그 사기꾼 같은 놈과 짜고 지금 신랑으로 입장한 남자를 꼬신 거였어요. 건물이 몇 채에 있으니 그중 한 채를 빼먹고 버릴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거기까지만 들었을 땐 조용히 신랑에게 찾아가 결혼을 막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제 아빠에 대해 막말하는 걸 듣고는 참을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줄 생각으로 이렇게 이벤트를 열게 되었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신랑은 신부인 시어머니를 향해 달려가더니 이마로 박치기를 하더군요. 순간 수박이 갈라지는 소리가 예식장을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고추장 같은 피를 흘리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 걸리 같은 년이 나한테 사기를 쳐. 너 나한테 뜯어간 돈 5천만 원 그것도 어린 놈의 새끼한테 갖다 바친 거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당신의 재산 대부분을 그 젊은 상간남에게 죄다 퍼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 줄 게 없어서 지금의 신랑을 꼬셔서 사기를 친 거였습니다. 신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바닥에 납작 붙어서 봐달라고 변명을 하더군요. 여보, 지금 들은 거 가짜야. 저 년이 날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라고. 나한테는 달링 하나뿐이야. 24살 어린 남자를 만나다니 그게 말이 돼? 누가 들어도 딱 당신 목소리인데 어디서 오래말이야. 그놈도 혹시 여기 온 거 아니야? 제 시아버지가 될 뻔한 신랑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사기꾼 상간남을 찾고 있자 제가 친절하게 손가락으로 한 남자를 지목했습니다. 오늘을 위해 시어머니를 미행해서 그 사기꾼의 신상을 모두 파악해놨었거든요. 겁대가리 없는 사기꾼은 시모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앉아 있었답니다. 그놈이 도망가려고 의자를 빼고 열심히 달렸는데 예식장의 문이 쾅 닫히며 신랑의 건장한 아들 넷이 그놈을 잡았답니다. 그리곤 얼마나 두들겨 맞던지 수박 깨지는 소리와 살려달라는 비명이 연신 울려 퍼졌습니다. 시모와 상간남은 곧 입장하는 카펫 위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신랑에게 빌었어요. 자기들이 한 짓을 인정하니 여기서 멈춰주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더군요. 그러자 신랑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이 며느리, 이 두 년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자네가 판을 벌였으니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어? 어떻게? 자네도 이리 와서 손 좀 봐줄 텐가? 아니요. 제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어르신이 저 대신 따귀나 실컷 날려주세요. 그리고 경찰한테 신고했으니 곧 형사들이 들어올 겁니다. 하객 여러분, 그게 하이라이트니까 모두 구경하고 가세요. 자, 그럼 식순으로 넘어가서 신부님의 따귀 맞는 걸 감상하시겠습니다. 신랑, 시작하세요. 저의 멘트가 떨어지자 신랑이 양손으로 시모와 상간남의 따귀를 짝짝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세차게 날려댔습니다. 어찌나 많이 맞았던지 두 사람의 면상이 빵처럼 부어올랐어요. 그리고 곧 형사들이 결혼식장 안에 들어오는 게 보여 다시 마이크를 잡았네요. 다음 식수는 신부와 상간남의 체포식이 있겠습니다. 체포를 도와줄 형사님들의 입장이 있을 테니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형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해서 신부인 시어머니와 상간남을 체포했습니다. 면상이 심하게 부은 데다 고추장 같은 피를 흘리고 있어 아주 가관이었죠. 두 사람이 형사들의 힘에 끌려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제가 반주자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신부, 상간남, 그리고 형사님들의 마무리 행진이 있겠습니다. 반주자님, 연주 시작해주세요. 그리고 하객 여러분, 이 미친 사기꾼들에게 박수 대신 손가락으로 퍽큐를 날려줍시다. 다 같이 퍽큐. 그래서 시모와 상간남은 딴딴따단 행진곡에 맞춰서 무대에서 퇴장을 하며 하객들의 가운데 손가락 욕을 실컷 먹었답니다. 이윽고 시모와 상간남은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복수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자기야, 실망했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심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아빠를 그렇게 모욕한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었어. 미안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미리 말해줬으면 내가 사회자로 나갔을 거 아니야. 당신 목소리가 떨려서 시원하지가 않았다고. 그래도 뭐 멋있었어. 잘했어. 정말이야? 나 밉지 않아? 당신 엄마를 감옥에 보내게 생겼는데? 아유, 엄마랑은 이제 미운 정도 다 떨어져 나갔어. 진작 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괜히 아버지 유언 때문에 억지로 끌고 온 것 같아. 여하튼 내가 못한 걸 다 해줬어. 고맙고 고생했어, 자기야. 그럼 우리 이만 나갈까? 나머지는 신랑 측에서 형사 고소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응, 가자. 그런데 집 말고 아빠한테 가자. 아직도 아빠가 많이 그리워. 그이는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고는 아빠가 계신 현충원으로 갔답니다. 이윽고 아빠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껴안고 오열하기 시작했고 꽤 오랜 시간을 아빠 곁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아빠를 만나러 왔는지 저희 앞에 멀뚱히 서 있더라고요. 실례지만 여기 안장된 소방관님의 유가족이신가요? 네, 제가 딸입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제 물음에 여자 뒤에 숨어있던 꼬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따님이셨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사랑보육원 원장입니다. 얼마 전 아버님이 화재 현장에서 한 사람을 구하고 순직하신 건 알고 계시죠? 아버님이 구한 사람이 바로 이 꼬마 아이입니다. 아, 그 부모님을 화재 현장에서 잃었다는... 네, 맞습니다. 부모님을 잃어서 제가 있는 보육원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자기를 구해준 소방관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매일 졸라대는 바람에 일주일 내내 현충원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사고는 죄송하고 유감이지만 이 꼬마아이가 기특하죠? 저는 눈물을 거두고 남편과 꼬마를 바라보며 배시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꼬마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꼬마야, 아픈 데는 없어? 네, 소방관님 덕분에 살았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저는 무사해요. 아줌마 아저씨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빠를 잃게 돼서 진짜 미안해요. 꼬마 아이는 고작 6살이었는데 말을 참 곱게도 하더군요. 그래서 전 꼬마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물었습니다. 꼬마야, 이름이 뭐야? 아줌마가 이름은 기억하고 싶네? 충식이요. 김충식. 아이의 이름을 듣자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꼬마를 구하고 돌아가신 아빠의 성함이 김충식이었으니까요. 아, 충식이었어? 여기 있는 아줌마 아빠랑 이름이 똑같네. 신기하다. 저도 저랑 이름이 같은 아저씨가 구해줘서 신기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매일 여길 찾아오고 있었고요. 충식아, 너 말이야. 아줌마 아들 할래?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하나도 놀라지 않고 꼬마 아이를 환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이도 눈앞에 있는 꼬마 충식이가 저희의 아들이 될 거라는 걸 똑같이 느꼈던 거죠. 충식이 역시 빙그레 웃더니 저와 남편에게 두 팔을 벌리며 다가왔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꼭 끌어안게 되었고 아빠 앞에서 아들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보육원에 바로 가서 입양 절차를 받게 되었어요. 요즘은 무조건 입양이 안 된다며 저희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재산을 증명했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또 충식이가 저희와 며칠 지내보며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충식이는 저희와 지내는 동안 한순간도 미소가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입양 절차를 모두 밟고 충식이를 제 남편 호적에 올리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아빠가 충식이를 저희에게 보내준 귀한 선물 같아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아들의 지금 모습과 아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비교해봤는데 너무 많이 닮아서 깜짝 놀랐답니다. 마치 아빠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저희와 계속해서 같이 살게 된 느낌이랍니다. 아, 시어머니와 상간남은 사기죄로 구속되었답니다. 재판에 참석했는데 둘 다 발뺌하려고 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어 징역을 피하지 못했네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평생 만나지 않기로 약속하고 복수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저의 시어머니와 있었던 사건과 친정아빠의 사고와 운명적인 만남까지 모두 글로 적어봤네요. 웃기기도 하고 감동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꼭 댓글로 제 아들 충식이와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응원의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반전 사이다의 감동까지 모두 담겨 있네요. 무개념 시어머니한테 통쾌한 복수를 한 건 속이 시원했고 아버님과 입양한 아들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뜨끈해지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럼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더 재밌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